서울의 심장부, 밤에 장막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일 때 시그너스 호텔의 VVIP 라운지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국내 최고급 호텔의 명성에 걸맞게 오늘 밤 그랜드 오프닝 행사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의 성공을 자축했다. 이 모든 공간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창조해낸 인물 서유진은 조금 떨어진 기둥 옆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아뜰리에진의 대표이자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디자이너였다. 6년 전 가진 것 하나 없이 세상에 내던져졌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유진의 시선은 라운지 한편에서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로 향했다. 6살 배기 아들 서민준.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가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였다. 원래대로라면 베이비시터에게 맡겨졌어야 할 아이였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데리고 와야 했다. 다행히 민준이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얌전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아들에게서 눈을 떼고 프로젝트의 클라이언트인 호텔 총지배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찬사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미소 뒤에는 하나의 엄마로서의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위태롭게 오가는 외줄타기와 같았다. 세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분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저 중앙의 키네틱 아트는 우리 호텔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겁니다. 총지배인의 칭찬에 유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총지배인님의 안목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짧지만 예의 바른 대화가 오가는 사이 유진의 신경은 온통 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아이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곁눈질했지만 한순간이었다. 그녀가 클라이언트에게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등을 돌린 그 찰나. 호기심 많은 민준이의 눈에 거대한 수족관 속을 유영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들어왔다. 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신비로운 광경에 이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대화를 마친 유진이 다시 아들이 있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흩어진 레고 블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창백한 불안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민준아. 그녀는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라운지는 여전히 화려한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유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거대한 수족관 뒤, 화려한 디저트 테이블 아래, 심지어는 무대 뒤편까지.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은 점차 공포로 변해갔다. 이 넓고 복잡한 곳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유진은 결국 근처에 있던 호텔 직원에게 다가가 다급하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만한 남자아이를 보셨나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직원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정의로 각 구역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모든 직원에게 알린다. 6세 남자아이 실종. 인상착의는. 유진의 심장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6년간 그녀는 단 한순간도 민준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었다.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보물이었다. 자신의 한순간의 부주의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인파를 헤치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서민준, 어디 있니? 한편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개인 정원. 이곳은 오직 진성그룹의 총수 일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진성그룹의 젊은 CEO 강태민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만큼이나 빛났지만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늘 밤의 파티도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도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M&A를 앞둔 경쟁사에 대한 전략과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인간관계는 비즈니스였다. 그것이 지난 6년간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의 세계였다. 바로 그때 그의 완벽한 고요를 깨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원의 작은 분수대 옆 조경수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였다. 강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공간은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다. 감히 누가 허락도 없이 이곳에 발을 들인단 말인가.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보며 다가갔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조경수 뒤에서 나타난 것은 경호원도 직원도 아니었다.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작은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조금 겁을 먹은 듯 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는 비밀의 화원이에요? 강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의아했지만 그것보다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다.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얼굴, 날카로운 턱선,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 그리고 깊고 총명해 보이는 눈까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에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지만 그는 애써 그것들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했다. 넌 누구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어? 그의 질문에 아이는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다. 물고기 따라왔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그의 철벽 같은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정원으로 뛰어들어왔다. 민준아, 안도와 다행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아이를 발견한 그녀는 곧장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치진 않았어? 그녀는 아이의 얼굴과 몸을 살피며 연신 물었다. 그리고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고개를 들어 아이 앞에 서 있던 남자에게 사과하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실례를... 그녀의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정원의 주인을 확인한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6년, 지옥 같았던 시간 속에서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었던 그 얼굴. 강태민,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수 있단 말인가. 수만 번 상상했던 최악의 재회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마치 연약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지난 6년간 굳건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이 남자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강태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유진. 그의 기억 속 한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름, 그리고 얼굴. 하룻밤의 실수, 혹은 짧은 일탈로 치부하고 억지로 지워버렸던 과거의 편린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자신을 놀랍도록 닮은 아이와 함께. 그의 시선은 유진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 사이를 오갔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나이, 아이의 얼굴, 그리고 6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여자. 설마 하는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변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원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소음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유진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반면 태민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유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 한마디에 6년간 멈춰있던 두 사람의 비극적인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강태민의 차가운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고요한 정원의 공기를 갈랐다. 서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민준이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들 앞이었다. 우연입니다. 길을 잃은 아이를 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실례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 남자에게서, 이 숨막히는 과거의 망령에게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가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이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리눌렀다. 우연,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하필 오늘 이 호텔에서, 그리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장소에서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된 우연도 있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빠른 속도로 계산을 끝낸 후였다. 6년 만에 나타난 여자와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이사들, 혹은 호시탐탐 진성그룹의 약점을 노리는 경쟁사. 그 누가 배후에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서유진은 그저 그들의 계획에 이용된 말이거나 혹은 모든 것을 계획한 주도자일 터였다. 유진은 그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무슨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비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점차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남자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진심을 돈과 권력의 잣대로 재단하는 오만한 남자.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민준아, 가자. 그녀가 아이를 이끌고 그의 옆을 지나치려 할 때 태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아이인가? 태민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확인에 가까웠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얼굴을 지나 그녀 뒤에 숨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약탈자의 눈빛이었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 관련 없어요. 내 아들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말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그 순간 엄마 등 뒤에 숨어있던 민준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 무서워요. 아이의 한마디에 유진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내 아이에게서 떨어져요. 그녀의 격렬한 반응은 오히려 태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6년 동안 조용하더니 이제 와서 아이를 방패 삼아 나타난 건가? 원하는 게 뭐지? 돈? 아니면 진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라도 탐나는 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화살이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지난 6년간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그녀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었다. 이 남자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당신은 여전하군요, 강태민 씨.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 그 오만함도. 난 당신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자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말을 뱉고는 이번에야말로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잡히지 않기 위해 거의 뛰다시피 정원을 빠져나갔다. 복잡한 행사장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두 모자의 뒷모습을 강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얽혀 있었다. 여자의 말이 진심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상처와 분노는 0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유진은 잠든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가 풀리며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시간들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장학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강태민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다. 차갑고 냉정했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끌렸다. 회식날, 술에 취한 그를 부축하게 되었고 그 하룻밤의 실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며칠 뒤 그녀는 그의 약혼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보낸 사람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돈 봉투를 내밀며 그녀의 미래를 위협했고 태민의 앞길을 막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녀는 돈을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낸 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그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전쟁과도 같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녀에게 비치자 희망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밤에는 디자인 공부를 하고 낮에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이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름이었다. 그런데 운명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를 다시 그녀의 눈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6년을 겨우 돈 몇 푼에 팔아넘길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다. 유진은 흐느끼며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서유진의 마지막 눈빛과 아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닮은 그 아이. 정말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맞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뇌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워버리는 냉혹한 사람이었다. 6년 전 서유진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일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감상적인 생각은 금물이었다. 지금은 철저히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때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6년 전 진성그룹 인턴이었어. 현재 아뜰리에 진이라는 인테리어 회사 대표다.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지난 6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리고 내일 오전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예약해. 내 변호사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해서 아이와 함께 나오라고 전달하도록.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는 결코 그 아이를 저런 여자 밑에서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는 그에 걸맞은 환경에서 완벽하게 키워줘야만 했다. 전화를 끊은 태민은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온기를 느껴본 적 없었다. 그에게 가족이란 지켜야 할 거대한 제국이었고 사랑은 계산된 전략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의 순진한 눈망울과 한 여자의 분노, 어린 눈물이 만들어낸 아주 작지만 깊은 균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 지친 기색을 감췄다. 민준이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 순수한 얼굴을 보자 유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차갑고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강태민의 변호사였다. 그는 어떠한 감정도 씻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 마치 처리해야 할 하나의 업무 절차인 것처럼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강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6년간의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그에게 더 이상 얽히지 않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그녀는 잠에서 깬 민준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오늘 엄마랑 병원에 잠깐 갈 건데 아픈 주사 맞는 거 아니고 그냥 입안에 면봉으로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검사야. 할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는 유진의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약속된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클리닉이었다.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비밀리에 이용하는 곳이었다. 유진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강태민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완벽한 수트 차림에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갈라놓았다. 잠시 후 연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검사실로 안내했다. 검사는 간단했다. 길고 하얀 면봉으로 입안의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유진이 먼저 검사를 마쳤고 다음은 민준이의 차례였다. 아이는 조금 겁을 먹은 듯
유진의 뒤로 숨었다. 유진이 아이를 달래는 동안 강태민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이가 그를 향해 물었다. 아저씨도 이거 했어요? 아파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태민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짧게 저을 뿐이었다. 아이의 입에서 검체가 채취되는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 간단한 절차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틀은 양쪽 모두에게 끔찍하게 긴 시간이었다. 유진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민준이를 돌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강태민은 자신의 삶에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은 존재였지만 결과가 나오는 순간 그 연결고리는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올 터였다. 한편 강태민은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단 한순간도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향해 아저씨라고 부르던 목소리, 호기심 가득하던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책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이틀 뒤 강태민의 개인 비서인 최 실장이 굳은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를 꺼내는 짧은 순간 그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에 들어온 한 문장. 친부관계 확률 9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그 아이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추상적인 의심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인생을 강타했다.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 집무실의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진성그룹의 심장, 그의 아버지 강만철 회장이었다.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오너라. 명령조의 짧은 말 속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민은 이미 모든 것을 예감했다. 그가 아는 아버지는 진성그룹의 정보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성북동에 위치한 본가로 향했다. 고풍스럽지만 위압적인 대저택은 언제나 그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은 태민이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 사본을 책상 위로 던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게 그룹을 맡겨놨더니 고작 이런 추잡한 스캔들이나 만들고 다녀. 노회한 사자의 포효와 같은 노성이 서재를 울렸다. 6년 전 내가 그 계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잊었느냐. 돈 몇 푼 쥐어주니 꼬리 내리고 사라졌던 천박한 것인데 이제 와서 어디서 감히 씨앗을 들이민단 말이냐. 강 회장은 서유진을 계집이라 칭하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6년 전의 일을 마치 유진이 돈을 받고 떠난 것처럼 왜곡하여 말했다. 태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버지의 말 속에 담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었다. 아이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의 말에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어쩔 셈이냐. 그 어미에게 발목이라도 잡힐 셈이냐. 진성가의 핏줄은 귀하지만 그 핏줄을 품은 여자의 근본은 더 중요한 법이다. 당장 그 여자를 불러. 이번에는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릴 테니.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그것이 강 회장의 방식이었다. 모든 문제는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와 키운다. 진성가의 후계자로서 조금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키워낼 것이다. 그 어미는 아이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할 오점일 뿐이야. 아버지의 냉혹한 말에 태미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겠다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잔인한 처사였다. 비록 서유진에 대한 감정은 원망과 불신뿐이었지만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울부짖을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태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의 내면에서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거역해 본 적 없는 아들로서의 의무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그런 아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태민아, 정신 차려라. 너는 진성그룹의 주인이 될 사람이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대업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령이다. 아버지의 서늘한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는 그래왔다. 강만철 회장의 서재를 나온 강태민은 며칠 동안 깊은 고뇌에 빠졌다.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학습된 생존 법칙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냉혹한 목소리와 함께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교차하며 떠나지 않았다.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는 것, 그것이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위한 최선의 길이란 말인가. 그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저 알 수 없는 이끌림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망설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한 통의 예상치 못한 전화였다. 발신번호 표시에 뜨는 낯선 번호. 그가 무심코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작지만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서민준이었다. 태민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아이는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키 크고 무서운 얼굴을 한 아저씨를 바꿔달라고 졸랐다고 했다. 아저씨, 오늘 우리 유치원에서 아빠 참여 수업해요. 아빠랑 같이 2인 삼각 달리기 해야 되는데 와줄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요구가 아닌 하나의 순수한 소망이었다. 태민의 철옹성 같던 이성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경고, 회사의 중대한 현안, 그리고 서유진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 앞에 힘을 잃었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 서유진이 아이를 시켜 자신을 끌어들이려는 것일 수도 있다. 수많은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에 저항할 수 없었다. 알겠다. 자신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는 단지 상황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유치원으로 향했다. 유치원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응원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그 속에서 서유진은 홀로 민준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빠와 함께 온 다른 아이들을 부러운 듯 쳐다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또다시 아빠의 부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바로 그때 운동장 입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주변의 평범한 학부모들과는 이질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 강태민이었다. 그의 등장에 유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이 여길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보여줄 뿐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유진은 분노했지만 이미 아들 민준이가 태민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간 후였다. 아저씨, 진짜 와줬네요. 민준이는 태민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유진은 아들의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남자를 돌려보낼 수 없었다. 결국 세 사람은 어색하게 가족인 척하며 아빠 참여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첫 번째 경기는 2인 삼각 달리기였다. 유진과 태민은 서로의 발목에 끈을 묶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천이 느껴졌다. 출발 신호와 함께 그들은 삐걱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호흡이 맞지 않아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민준이의 열띤 응원에 그들은 점차 보폭을 맞춰 나갔다. 하나 둘, 하나 둘. 태민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조금씩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경기 도중 다른 엄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유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아버지가 말하던 천박한 계집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하고 따뜻하며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한 명의 어머니가 있을 뿐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민준이가 목마를 태워달라고 조르자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 아이를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에 앉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민준이는 하루 종일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는 헤어지기 아쉬운 듯 태민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우리 상으로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요. 우리 가족처럼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유진과 태민은 동시에 굳었다. 유진은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고의 눈빛으로 태민을 쏘아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태민 역시 아무런 반대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신보다 호기심이 더 커져가고 있었다. 중국집의 작은 룸안. 세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민준이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두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 엄마는 단무지에 식초 많이 뿌려 먹는 거 좋아해요. 아저씨는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려요. 아저씨는 뭐 잘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들을 통해 태민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서유진의 소소한 모습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얼마나 아들을 세심하게 챙기는지, 어떤 표정으로 웃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인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왔는지를. 식사를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민준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태민의 차 안. 뒷좌석에서 민준이는 피곤함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이가 잠들자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 침묵은 처음 만났을 때의 적대적인 침묵과는 조금 달랐다. 그 안에는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유진의 아파트 앞에 차가 멈췄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안아들기 전에 태민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일은 전적으로 민준이를 위한 거였어요. 착각하거나 다른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쩐지 그 끝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혼자 남은 차 안에서 태민은 그녀와 아이가 사라진 아파트 입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심장에 오늘 하루의 온기가 작은 균열을 남기고 스며들고 있었다. 강태민이 유치원에 다녀온 사건은 예상대로 즉시 강만철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태민의 비서실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을 통해
모든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아들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강 회장은 태민의 감상적인 접근 방식이 결국 진성그룹의 해가 될 것이라 판단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맡겨둘 수 없었다. 자신이 직접 이 불쾌한 관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불러 서유진을 만날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한편 아뜰리에진 사무실에서 서유진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디자인 시안에 몰두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의 하루는 꿈처럼 비현실적이었고 그녀는 애써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다. 강태민과 얽히는 것은 그녀의 삶을 다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다.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는 일에 더욱 매달렸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자신을 진성그룹 회장 비서실이라고 밝힌 여자는 예의 바르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신다고 통보했다. 어디서 왜 만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였다. 올 것이 왔구나.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진성그룹 본사가 아닌 강 회장 개인 소유의 한정식 레스토랑에 있는 별채였다. 고즈넉한 한옥의 외관과 달리 내부는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호화롭고 차가웠다. 방 안으로 안내된 유진은 굳게 닫힌 문과 창문, 그리고 방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건장한 경호원을 보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강만철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인자해 보이는 첫인상과 달리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불필요한 인사치레는 생략한 채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 회장은 말없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와 백지수표 한 장을 꺼내 유진 앞에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봉투에는 현금 5억 원이 들어있네. 그리고 이 수표에는 자네가 원하는 액수를 직접 적으면 되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조건은 간단해. 아이는 여기에 두고 자네는 이 나라를 떠나게. 다시는 우리 태민이나 진성가의 이름이 자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자네 같은 여인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좋은 기회일세. 그는 유진의 욕망과 탐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관대한 제안을 하는 시혜자처럼 행동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돈과 수표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이 엄청난 금액 앞에서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6년간 아들을 키우며 그녀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돈 봉투와 수표를 다시 그에게로 밀어냈다. 회장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회장님의 제국을 위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제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저는 회장님 댁에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희 모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유진의 거절에 강 회장의 인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혹한 지배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리석은 것. 그는 혀를 차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두 번째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안에는 유진의 회사 아뜰리에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주요 클라이언트 명단, 심지어는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 자네가 운영하는 그 작은 회사가 지금까지 별 탈 없이 굴러간 건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이 바닥이 얼마나 좁고 차가운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내 전화 한 통이면 자네 회사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공중분해될 수 있어. 자네와 거래하는 모든 회사가 등을 돌릴 거고 자네는 이 업계에서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걸세. 그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유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다.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오해한 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뱀처럼 차갑고 교활해졌다. 아이가 올해 6살이라고 했나?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아이 혼자 등하교 시키기가 겁날 텐데. 특히나 젊고 예쁜 엄마를 둔 아이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야. 안 그런가?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 그녀의 전부인 민준이를 겨냥한 비열하고 잔인한 위협이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동공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아들을 향한 위협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어미 사자의 본능을 깨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약한 여자는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인한 어머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제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회장님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죠.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마 회장님은 평생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진성그룹이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전부 고발할 테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마지막 말을 쏘아붙이고는 경악과 분노로 굳어진 강 회장을 뒤로 한 채 방을 나섰다. 별채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꼿꼿했다. 강태민은 아버지와의 대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유치원에서 민준이와 함께 보냈던 짧은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 그것은 그가 권력과 돈의 세계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차가운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서유진과 아이를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을 아버지의 방식대로가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서유진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이에 대한 공식적인 양육권 문제든 앞으로의 관계 정립이든 더 이상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그녀의 회사 아뜰리에 진으로 향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간 그의 행동은 충동적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혼란 그 자체였다. 사무실 분위기는 몹시 어수선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안쪽 사무실에서 나온 서유진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여긴 어쩐 일이죠? 볼 일 없으니 돌아가요. 태민은 그녀의 냉담한 반응과 사무실의 분위기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 있었나? 그의 질문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다. 바로 그때 한 직원이 울상이 되어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방금 K건설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어제 최종 계약하기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없던 일이 됐다고. K건설은 진성그룹의 주요 협력사 중 하나였다. 그 순간 태민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경고였다. 자신의 말을 거역한 아들을 직접 치는 대신 아들이 신경 쓰기 시작한 여자를 공격함으로써 길들이려는 아버지의 잔인한 방식, 태민의 온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버지가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그것이 후계자로서 짊어져야 할 숙명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여자,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회사를 일구어온 그녀의 노력을 이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서유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는 유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자존심이 자신의 동정이나 도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태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는 즉시 최민호 실장을 불렀다. 최 실장은 태민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최측근이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 개인적인 지시를 수행해줘야겠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특히 회장님 쪽 사람들은 낌새조차 차에서는 안 되네. 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6년 전 진성그룹 인턴이었던 서유진 씨에 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게. 사직서 제출부터 퇴사 이후의 행적까지 전부. 당시 이 문제는 아버지께서 직접 처리하셨던 걸로 아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샅샅이 찾아내. 최 실장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태민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술에 취해 흐릿했던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날 이전에도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었다. 6년 전 어느 날 오후 그는 회사 임원들과의 권력 다툼으로 지쳐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안전모를 쓴 채 주변 빌딩의 스카이라인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했다. 상업적인 건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던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아첨꾼들과는 다른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운명의 그 회식 날밤. 억지로 술을 권하는 늙은 이사들 사이에서 그는 신물이 나 있었다. 모두가 그의 비위를 맞추려 애쓸 때 그녀만이 그의 불편한 기색을 알아차리고 물을 챙겨주었다. 나중에 술에 취한 그를 부축하게 된 그녀에게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후계자로서의 압박감과 외로움을 토로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밤 그들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 이전에 짧지만 분명한 감정적 교감이 있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는. 이런 기억들이 떠오를수록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유혹하고 떠났다는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거짓말인지 더욱 분명해졌다. 최 실장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6년 전 인사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파기되거나 이관되어 사라진 상태였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발령나거나 퇴사한 후였다. 강 회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최 실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적인 경로 대신 당시 강 회장에게 밑보여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억울하게 퇴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다. 원한을 품은 자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마침내 늦은 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태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부회장님. 6년 전 서유진 씨의 사직서를 직접 처리했던 인사팀 직원을요.
당시 강 회장님 눈밖에 나서 지방 공장으로 좌천됐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제가 접촉해보니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눈치였습니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에 마침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태민은 수화기를 든 채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추악한 비밀이 이제 곧 그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최민호 실장은 약속 장소인 허름한 국밥집 구석에 앉아 초조하게 상대를 기다렸다. 곧이어 약속된 인물인 박 과장이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6년 전 진성그룹 인사팀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지금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자리에 앉은 그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이제 진성그룹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괜히 옛날 일 들춰서 득될 게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잊고 싶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최 실장은 강태민 부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오랜 설득 끝에 박 과장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서유진 씨가 퇴사하던 날. 보통 절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직서가 인사팀이 아니라 회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말고 오늘 안으로 즉시 처리하라는 엄명이 함께였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리고 사직서가 내려오기 바로 전날 회장님 비서들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회장실로 들어가는 서유진 씨를 봤습니다. 나올 때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박 과장의 증언은 태민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당시 회장님의 방식에 화가 나기도 했고 언젠가 제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 보험증이라 생각하고 몰래 복사해뒀던 겁니다. 그가 내민 것은 6년 전 서유진의 이름으로 제출된 사직서 사본이었다. 태민은 최 실장을 통해 그 사본을 전달받았다. 편지 형식으로 된 사직서에는 자신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겨 떠난다는 내용과 함께 태민과의 관계를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며 차갑게 끝맺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를 일부러 상처 입히고 그녀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어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교묘하게 조작된 편지였다. 박 과장의 증언은 최 실장에게 새로운 조사 방향을 제시했다. 만약 강 회장이 서유진에게 돈을 주고 떠나보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그 거래 기록이 남아있을 터였다. 최 실장은 태민의 권한을 이용해 6년 전 그룹의 모든 재무 기록과 비자금 흐름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유진의 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강 회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었다. 무언가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했다. 최 실장은 조사 범위를 서유진의 주변 인물로 넓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유진이 사라진 바로 그날 진성그룹의 위장 회사 중 하나에서 그녀의 이모인 김영미 씨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돈이 송금된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금액은 강 회장이 말한 것처럼 거액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사람이 인마금용으로 받기에는 충분한 액수였다. 최 실장은 즉시 김영미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지방 소도시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 최 실장은 직접 그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이모는 횡령 및 공갈 협박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압박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6년 전 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돈을 주며 조카인 유진을 설득해 서울을 떠나게 하라고 종용했다. 재벌가의 암투는 위험하니 조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떠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돈에 눈이 먼 이모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오갈 데 없던 유진에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심지어 유진이 강 회장 측의 강요에 못 이겨 불공정한 비밀유지 각서에 서명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자백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 실장은 박 과장의 증언, 조작된 사직서 사본, 이모에게 전달된 자금 이체 기록, 그리고 이모의 자백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강태민의 집무실을 찾았다. 태민은 아무 말 없이 그가 내민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을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조작된 편지의 내용, 이모의 비열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아버지의 잔인함. 모든 증거를 확인한 태민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허무와 슬픔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속았다. 지난 6년간 그는 아버지가 만들어낸 거짓의 성 안에서 한 여자를 증오하고 경멸하며 살아왔다.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유일했을지도 모를 진실한 교감을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에 무참히 찢겨버린 것이었다. 그의 차갑고 공허했던 지난 6년의 세월은 모두 아버지의 추악한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만극에 불과했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그보다 더한 고통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다. 강태민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든 진실이 담긴 파일은 그의 눈앞에서 선고처럼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충격, 다음에는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온몸을 지배한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였다. 그는 지난 6년간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살아왔다. 그의 감정, 그의 기억, 그의 인생 전체가 아버지의 욕망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성북동의 본가, 그의 감옥이자 왕국이었던 그곳을 향했다. 평소라면 고요하고 위험이 넘쳤을 대저택은 그의 분노 어린 귀환의 술렁이었다. 그를 맞이하는 사용인들의 인사를 무시한 채 그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굳게 닫힌 서재의 문을 그는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어젖혔다. 서재 안 강만철 회장은 붓을 든 채 난을 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초월한 듯한 평온한 모습이었다. 아들의 예의 없는 등장에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태민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재 중앙의 거대한 원목 책상으로 다가가 들고 온 태블릿을 소리가 나게 내던졌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재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유진 이모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배신하고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여자의 비굴한 목소리가 호화로운 서재를 가득 메웠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으며 파일을 껐다. 천박한 것들의 발악일 뿐이다. 돈 몇 푼의 양심이라도 팔아넘길 인간들의 말을 믿는 것이냐.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음 증거인 조작된 사직서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마저 조작하고 한 사람의 진심을 짓밟으면서까지 저를 6년간 기만하신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분노와 함께 억눌려왔던 슬픔과 상처가 터져나왔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여자는 사실 아버지의 손에 놀아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녀를, 제 아들의 어머니를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의 격렬한 반항에 경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시끄럽다.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 근본도 없는 계집에게 발목 잡혀 내 장래를 망칠 뻔한 것을 이 아비가 막아준 것이란 말이다. 너는 진성의 후계자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릴 자리가 아니야. 아버지의 궤변의 태민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저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였겠죠. 당신의 제국을 완벽하게 물려받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완벽한 후계자가 필요했을 뿐 아닙니까? 태민의 말은 강 회장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의 시선이 아들의 눈을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복종과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경멸과 환멸만이 가득했다. 저는 아버지께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진성그룹이라는 왕좌를 물려받기 위해 잘 닦인 도구에 불과했습니까? 이 질문은 그들의 뒤틀린 부자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비수였다.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자신의 권위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자 강 회장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냉혹한 폭군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의 진성의 후계자다. 그게 내 운명이야. 그는 태민에게로 다가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으르렁거렸다. 정, 그렇게 그 계집과 내 핏줄이 소중하다면 좋다. 선택해라. 그 천한 것들을 버리고 진성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저작거리로 나앉을 것인가? 그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상속권을 이용한 협박이었다. 최후 통첩. 태민은 자신을 노려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여겼고 평생을 두려워하고 복종했던 존재.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먼 늙고 추한 폭군일 뿐이었다. 태민의 눈에서 들끓던 분노가 어느새 차갑게 식어내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과도 같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진성이라는 것이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고 제 자식에게서 어미를 빼앗고 아들의 눈과 귀를 막아 기만하는 방식으로 지켜지는 곳이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연민마저 거두어냈다. 더 이상 그곳에 제가 있을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서재를 등지고 나왔다. 그가 대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6년간 그를 올가매던 거짓과 기만, 그리고 후계자라는 무거운 족쇄가 한꺼번에 부서져 내렸다. 상실감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불을 켠 채 주인을 기다리는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는 서유진과 민준이가 있는 작지만 온기가 느껴지는 그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과였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유진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그의 얼굴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오만함과 냉소적인 분노 대신 깊은 고통과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잠든 민준이의 방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그를 거실로 들였다. 태민은 뜸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이틀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조작된 편지, 이모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한 채 그녀를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고백하고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을 그 6년의 시간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유진의 마음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분노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증거들을 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불행이 한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의 남자 역시 자신과 다른 형태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가해자에게 상처 입은 또 다른 영혼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증오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의 태민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민준이를 내 아들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진성그룹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당신과 민준이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결심은 단호했다. 유진은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자신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강태민 부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진성그룹의 임원들과 강만철 회장은 격노했지만 이미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태민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담담하게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준비한 원고도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진성그룹 부회장직과 모든 경영 일선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첫 마디부터 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제게 6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서민준입니다. 그는 민준의 이름을 똑똑히 발음했다. 지난 6년간 저는 아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막을 폭로하는 대신 더 강력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겨눴다. 저의 사퇴는 현 경영진과의 경영 철학 및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진실이 왜곡되고 사람이 권력에 장기말로 취급되는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는 진성그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TV를 통해 보고 있을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들아, 늦어서 미안하다. 아빠가 이제부터라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다. 그가 연단을 내려오는 순간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재벌 황태자의 반란으로 온종일 떠들썩했다. 강만철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를 부수며 포효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아들을 잃었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태민은 그 모든 혼란을 뒤로 한 채 한강변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 명예, 권력.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서유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그 안에는 길지 않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아저씨가 아닌 아빠라는 두 글자. 그것은 그녀의 용서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태민은 그 메시지를 보며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국을 잃는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세계를 얻었다. 기자회견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지 한 달. 세상의 소음이 점차 잦아들자 그들에게는 비로소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북적이는 대형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더 이상 몸에 맞춘 듯한 비싼 정장이 아닌 편안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카트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목에 매달려 장난치는 민준이를 받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6년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너무나도 소박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어색함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상처 입었던 신뢰는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태민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하고 밤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다 아이와 함께 잠이 들기도 했다. 유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6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준 오만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최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진성그룹의 소식을 전했다. 태민의 기자회견 이후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이사회의 압박과 여론의 문매를 견디지 못한 강만철 회장은 결국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었다. 충격으로 쓰러져 현재는 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태민은 수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진성으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말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거를 정리한 그는 이제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와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유진의 아뜰리에 진을 돕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방해 공작으로 위기에 처했던 회사는 역설적으로 태민의 스캔들 이후 정의로운 약자라는 이미지를 얻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태민은 뒤에서 묵묵히 그녀의 사업을 지원하며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실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후 거실에는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사실은 요즘 6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처음 봤던 옥상에서의 모습, 회식날 술에 취한 나를 챙겨주던 모습까지. 그날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술 때문도 아니었죠. 당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냥 강태민이라는 사람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그에게 끌렸던 자신의 마음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잊혔던 사랑이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태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 가장 진솔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민준이의 엄마 아빠로. 그리고 당신의 남자로.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고백에 유진은 대답 대신 눈물 어린 미소로 화답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과거의 상처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1년 후 민준이의 7번째 생일날. 그들이 함께 디자인하고 지은 새집의 정원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집은 성북동의 대저택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과 유진의 파트너십 아래 아뜰리에진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인 회사로 성장했다. 태민은 이제 진성그룹의 부회장이 아닌 아뜰리에진의 든든한 경영 고문이자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민준아, 촛불 끄자. 유진의 말에 민준이가 케이크 앞으로 달려왔다. 태민은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고 유진은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섰다. 세 사람은 함께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동시에 촛불을 불어 껐다. 꺼진 촛불 연기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가득했다. 가문의 비밀과 어두운 과거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다. 그들 앞에는 오직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잊혔던 사랑은 마침내 제 주인을 찾았고 상처 입었던 영혼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완벽한 가족으로 거듭났다.